안녕하세요.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왜 갑자기 하시죠? 잘못된 당신? 김민성 변호사가 이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번 의뢰인은 60대 초반 여성분이시고요. 식당에서 근무를 하고 계세요. 1월 초에 접수해서 5월에 게시가 났습니다. 총 5개월 정도 걸렸는데 인천치고는 좀 오래 걸린 편이에요. 오래 걸린 거지. 네. 고정은 총 2번 정도 나왔고 오래전에 이혼을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이혼을 했지만 위장 이혼인 거예요. 그치. 네. 우리 이제 도산법 쪽으로 오면은 어려워서 오는 거잖아. 여긴 다 어려우신 분들이 오는 거야. 어려우신 분들이 오면 그분들이 항상 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회생이나 파산을 하면 남편 재산이나 뭐 마누라 재산이나 이런 거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거 되게 걱정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솔직히 아무 영향이 없어. 가끔씩 어떤 사무실에다가 물어봤는데 이건 이혼을 하고 그다음에 뭘 하고 하면 된다는데, 내 상식으로는 배우자의 어떤 재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 이혼을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배우자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오히려 우리가 회생파산을 하면서 배우자 재산을 청산가치로 반영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 절반 정도. 절반 정도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 그럼 안 해. 내가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 뭐 경매에 넘어가거나 뭐 배우자 재산을 내 빚이 아닌데? 그렇죠. 아니죠. 그잖아. 배우자 재산은 아니죠. 없어. 그런 거 없어요. 전혀 그런 거. 내가 그냥 회생파산이 안 되는 건 그럴 수는 있지. 왜냐면은 배우자가 부자인데 그중에 일부를 반영하라고 했는데 싫은데요? 난 못하겠는데요? 라고 하면 그래, 그럼 넌 회생이고 파산이고 하지 마. 이럴 수는 있는데 배우자 재산을 건들지는 못해. 근데 다만 이혼을 하면서, 이혼하면 재산 분할을 하잖아. 이혼 소송이라는 건 4-5가지의 어떤 청구들을 포함하는데, 첫 번째가 이혼 말 그대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혼 시 위자료, 유책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공동재산에 대한 재산 분할, 자녀 어떻게 양육할 건지, 네. 그 다음에 유책 배우자가 만약에 간통을 해가지고 문제가 됐으면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이건 5가지 정도에 합쳐져 있는 건데, 재산 분할을 만약에 할 때 정상적으로 된 게 아니라는 판단이 들면 그때는 재산 분할 상대방에 대한 재산을 추심할 수가 있다고. 그때는 오히려 배우자 재산을 건들 수가 있어. 왜? 채권자들이 이 재산 분할을 나는 불공평하다, 부당하다고 본다, 재산 분할이 채권자에 대한 사행이라고 보면은 재산 분할 자체를 사행에 취소 소송을 들어와서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강제 집행할 수가 있단 말이야. 오히려. 뭔 말인지 모르겠지. 너무 어려운데요?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회생 파산을 한다고 배우자의 재산에 문제가 있는 건 전혀 없어요. 전혀. 물론 뭐 회생 파산을 해서 배우자한테 좀 유리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나는 이거는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상담 안 할 거야. 근데 꼭 필요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혼한다고 배우자 재산을 지킬 수 있고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변호사님, 저 궁금한 게 개인회생을 목적으로 이혼을 하신 건 아니었잖아요. 일단 집을 지키려고 했던 거기는 한데 그러면은 어쨌든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위장부부지만 본인이 배우자를 지금 케어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증명을 다 하셨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배우자님의 재산 같은 것도 같이 반영을 하나요? 그거는 애매하네. 왜냐면 법률상으로는 이혼을 했기 때문에 네. 배우자 재산을 반영하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 거예요. 왜냐면 배우자가 아니니까. 그렇다고 같은 동거인의 재산을 반영하라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 사실은. 회생 파산을 할 때 배우자 재산을 반영해라 라는 건 말이 안 되지, 배우자가 아니니까. 근데 내가 부양하는 사람의 부양료를 인정해달라? 그건 말이 되지. 왜냐면 배우자가 아니라도 부양할 수 있잖아. 엄마도 부양할 수 있고 애도 부양할 수 있고. 근데 이혼한 배우자를 부양할 수 있잖아, 불쌍하면. 추가 생계비의 범위는 없어. 추가 생계비는 여러분 범위가 없어요. 왜? 추가 생계비를 인정해줘야 되는 게 아니거든, 법원에서는. 미성년자를 부양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인정해줘도 되는데, 인정 안 해주는 경우도 많고, 뭐 엄마, 아빠, 형제, 자매 부양할 사람이 나밖에 없다면 인정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이분의 그 변제 계획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이분의 신청 시 변제 계획안은 소득 290만 원에서 1인 생계비 143만 원에 이제 추가 생계비로 60만 원을 더했어요. 그렇게 60만 원 더해가지고 200을 신청했다는 거지. 네. 그래서 90만 원씩 36개월이니까 한 3,200 정도? 네, 맞아요. 21%면은 적지. 남편이 사업이 망해가지고 돌려막고 자기가 대출해서 주고 뭐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빚이 많이 생겼다는 네. 거지. 그리고 병원비도 들어갔고요. 병원비도. 그거를 한 3,200 정도 갚으려고 했는데 네. 최종 변제 계획안은 변동된 게 하나도 없네. 네, 변동된 게 변동된 게 하나도 없네. 보정은 안 나왔어? 보정이 2번 나왔어요. 어떤 보정이 나왔나? 일단은 추가 생계비 관련해서 하나가 나왔는데요. 빼라고? 네, 채무자는 추가 생계비로 40만 원을 청구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60%에는 주거
주거비 약 25만 원이 들어가 포함이 되어 있지, 있다. 들어가 있지. 네. 네. 그래서 채무자의 경우 주거비가 과도하지 아니한 점과 채무자의 소득 그리고 채무 규모, 변제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최저 생계비 143만 원을 반영해서 제출해라. 이렇게 하나가 나왔습니다. 근데 얼마에 월세가 얼마짜리였어? 네, 2천에 120입니다. 근데 야 이게 2천에 120이면은 이거 인정해줘도 되지. 근데 이게 따님 명의예요, 집이. 아 그래? 네. 근데 월세는 아내분께서 내신 아 거예요. 엄마가 계속 네. 엄마가 계속 월세 내고 있었고 네네네. 좀 애매하긴 하지. 남의 월세 내준 거 아니야. 그렇게 치면 이거는 인정해주기가 좀 애매하긴 하지. 근데 어쨌든 같이 사니까 네. 자필 진술서랑 남편의 병원 진단서, 의뢰인이 직접 납부를 하고 있는 월세, 이체 내역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선처를 구한다. 이런 장문의 보정서를 제출을 했고 추가 생계비 한 거를 빼라고 했던 거는 철회가 된 거네. 네. 그 그리고 보정 하나가 권고는 더 있었어요. 뭔데? 그 게임 아이템을 구매를 하고 누구 아줌마가? 자녀가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긴 했는데 게임 아이템 깡이랑 그리고 상품권 깡을 좀 하셨더라고요. 물론 그게 이제 다 남편분의 의료비로 다 들어가기는 했지만 그걸 또 소명을 하기는 했지만 그게 얼마인데? 7,300만 원 정도 되는 큰 돈이었습니다. 좀 그래. 그쵸. 그러잖아. 이해는 하는데 근데 또 저희 인천 요즘 많이 깎아주고 있잖아요. 요 7,300만 원에 대해서도 빼주셨어요. 청산가치 반영 네, 안 하게? 네. 근데 2차 보정에는 신용카드 30만 원 이상 거래 중 상품권 구매, 아이템 깡, 상품권 깡, 뭐 그러니까 깡한 거는 모두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나왔는데 네. 여기서 어떤 자료들을 제출해가지고 이런 그 보정 공고를 철회를 시킨 거지? 근데 일단은 소액이었어가지고 깡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뭐 쓸데없는 걸 한 게 아니라 네. 요게 이제 병원비에 다 들어갔다라는 거를 그 병원비 영수증 같은 거를 냈다 이거지. 네네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행동들이 잘못된 것인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일로 현재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므로 일부만 반영될 수 있도록 제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했는데 야 이 깡이라는 게 깡이 범죄야 범죄 사실은 이게 저는 사실 깡 상품권 깡을 처음 들어봤거든요. 죄명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알기로는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야 범죄. 이게 어떻게 되는 건데요? 상품권 깡이라는 게 사실 아니 쉽게 얘기하면 그거야. 내가 상품권을 1,000만 원치를 신용카드로 사 예를 들어. 그 다음에 그냥 상품권 그 파는 데다가 950에 파는 거야. 5% 빼고. 아. 이걸 왜 하냐면은 대출 한도나 현금 서비스 한도보다 신용카드 긁는 한도가 훨씬 크거든. 그러면 내가 이빠이 그냥 긁는 거야. 카드 7,000, 8,000 긁어가지고 그냥 상품권 거래소에 티켓나라 뭐 이런 거 있잖아. 백화점 옆에 구두방 네. 뭐 이런데 갖다 주면 현금 그냥 나한테 주는 거야. 그럼 그 7,000, 신용카드는 8,000. 어차피 다음 달에 나오잖아요. 터트리는 거지 그거는. 아니면 딴 신용카드로 돌려막기 돌려막든가 딴 거 상품권강 해가지고 또 막고 그렇게 하는 거지 뭐. 그래서 사실 이분이 이 청산가치에 반영이 됐으면 4천만 원 이상 더 갚는 거였거든요. 또 채권자 입장에서는 더 갚아도 된다고 난 생각을 솔직히 하거든. 왜냐면 너무 적게 갚잖아. 이거 뭐 21%? 그래 깡까지 해가지고 20%면은 좀 적게 갚는 것 같긴 한데 또 우리 의뢰인 입장에서는 또 되게 또 좋은 거지. 그쵸. 이런 회생 일들을 많이 하면서 갖가지 사람들의 댓글들을 내가 보잖아. 그 사람들이 나한테 왜 그런 말 하는지 모르겠어. 아니, 빌려놓고 안 갚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막 얘기를 해주니까 빌려서 안 갚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 회생을 하시는 분들은 그 점은 명확하게 해야 돼요. 채권자는 아무 잘못이 없어. 추심을 뭐 너무 심하게 하는데요. 당연하지. 그러면 아니 돈 빌려주고 안 갚는데 추심을 심하게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마치 자기한테 피해를 준다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도 이제 우리 의뢰인이 불안해하고 우리 의뢰인들한테 잘해주려고 얘기는 하는데 너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뭐 누가 금감원에 신고를 해야 되나요? 뭐 변호사는 이걸 사건 의뢰할 수 있나요? 그러면은 아니 돈 못 받은 사람이 추심하고 걔네들은 추심회사 직원이 추심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지. 근데 또 이렇게 되게 안쓰럽고 불쌍한 상황들 보면은 좀 도와주고 싶지 도와주고 있잖아. 그래서 도와주고 있는데도 네. 안쓰럽고 불쌍하다고 돈을 안 갚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쵸. 반대로 얘기해서 누가 이 아줌마 돈을 떼먹고 그 사람은 남편 치료비 냈다 미안하다 좀 봐줘라 하면 봐줄 거야? 화나. 내가 줄게 생겼는데 금융권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개인 채권자랑 금융 채권자를 좀 따로 분리해서 변제율도 좀 달랐으면 좋겠어. 당연히 안 되겠지만 채권자 네. 평등 원칙 때문에 안 되겠지만은 금융권 채권자들은 자기네들이 사실은 이자 받는 장사를 하기 때문에 손해를 봐도 사실 할 말이 없어. 안 빌려주면 되잖아 걔네들은. 근데 개인 채권자들은 안 빌려줄 수가 없다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분에 한마디 해도 될까요? 한마디 해봐. 상품권 깡 말고 김민상 깡 하세요. 야 그런 거